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습니다.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치적은 한미동맹의 복원과 한일 외교의 정상화라 할 것입니다. 가장 험난한 내외 여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새로운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과 불안, 산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년, 균형 경제, 균형 외교, 소통 정치로 민생과 국익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좋은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모을 때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제 돈으로 내 돈 내 투. 만약 내부자 정보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가상화폐 관계자, 핵심 관계자라든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계의 말단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현금으로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 네.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가난한 청렴한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들에 계속 어필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뭐 60억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큰 현금성 부자인 상황. 이건 약자 코스프레 아니냐.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준호 마커가 휴가 중인데 오늘도 주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해요. 네. 자, 60억 코인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김남국 의혹 관련한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데 어제 오늘 입장문을 내놓고 이제 투자 내역 등을 김남국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전에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거죠.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김남국 의원은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사실관계를 놓고 네. 사실 뭐 좀 완강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오늘 사과까지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당내 분위기가 악화된 게 좀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과 없는 해명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지도부인 송갑석 최고위원은 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투자는 잘못이 아니어도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오늘도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저희가 네. 상황실에서 관련된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고요. 결국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거죠? 네,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윤리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징계 결정을 내일로 미뤘는데요. 두 사람의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이라는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 자진 사퇴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 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면 공천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쉬었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야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어제 밤에 상황을 챙겼는데 네. 한 5시간 정도 윤리위원회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개봉된다고 하는데 2차 가해 논란도 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7월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천여 명이 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걸로 전해졌는데요.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될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주민에서 네.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들어갈 거죠? 네, 갑시다. 같이. 네.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백 반장,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별일 없죠? 네. 박마건 연락 없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연락 왔어요? 네. 네. 유 실장한테만 연락을 하네요. 네. 자, 유체컨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윤 대통령이 이제 내일 취임 1년을 맞잖아요. 오늘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논평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최근 전세, 주식, 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요. 또 이걸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늘 지난 1년을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유체커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픽 내용을 또 사전에 좀 체크를 한 모양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1년 전 대선이 치러졌죠. 내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기념 행사를 준비하지 않는 대신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을 자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책임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속보인데요. 이달 말에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을 방문하는데 일본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과도 좀 다른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연들의 뉴스 큐레이터 유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탓. 안전성 평가 없다. 자택서 체포. 결국 인상. 격리 권고로 가져왔습니다. 2023년 5월 10일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첫 돌을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같은 별도의 행사는 없을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에 출입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자화자찬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용산 스태프들은 그래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서울, 강남과 종로 등의 국정 운영 비전을 담은 3D 영상을 송출하는데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름표를 붙인 이 우주 비행사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 취임 1주년 기념 특집 영상도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정확히 이 지점을 후벼파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건 자화자찬 아니고 뭐죠? 소통은 없고 홍보만 하고 싶다는 건데 홍보는 일방적인 거고 소통은 쌍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난처한 그런 질문들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걸 회피하면은 그럼 국민이 듣고 싶은 것 기자들이 어디 뭐 그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자화자찬은 용산 스태프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의 순방 성과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도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지난 외교 순방, 바이든 날리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면서 윤 대통령의 입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년, 물론 홍보할 수는 있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권의 3탓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전 정권 탓입니다. 전세 사기와 금융투자 사기 등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들, 결국 단초는 전 정권에서 제공했다는 겁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8월 발언을 다시 돌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 때는 취임한 지 석 달 뒤였고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는데요.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탓 중 두 번째 탓이 나옵니다. 바로 야당 탓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거야, 그러니까 여소야대 구도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1년 동안 거의 전무한 야당 지도부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만나서 풀 건 풀고 요청할 건 요청해야 할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국민공감이 이 쓴소리를 들으러 초청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애정이 없다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와서 오늘 쓴소리를 좀 빼게 해달라는데 원래 쓴소리는 그 애정이 있어야 쓴소리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당에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아마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죠.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최근 여권에서 취하는 제스처가 바로 대표 건너뛰고 원내대표죠.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야당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 자신이 원내대표일 때도 같은 시도는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를 피의자를 넘어서 범법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야당의 당수 대표를 만나가지고 중요한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네. 아니 면전에서 무슨 비판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매몰차게 거부만 하겠습니까? 문제 해법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사적 감정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선입견 속에서 이런 문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운영을 되게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점수 국민들은 30점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그 근거를 다음 여론조사 결과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 의뢰한 매트릭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7.5%에 그친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발 언론 탓이 등장합니다. 최근 패널 문제 등 언론이 편향적이라면서 부쩍 공격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 문제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검색하면 부정적인 뉴스 중심으로 떠서 정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이버 포털을 뉴스를 치면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도 순으로 기사를 보면은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 이어서 관련 뉴스라는 민변의 뉴스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로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분석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포털에 뜨는 대로만 기사를 소비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취임 1주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박한 이유, 다음처럼 반성해야 앞으로 남은 4년에 피와 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년의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고 왜 국민들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30% 내외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해줄까? 이건 뭐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남은 4년 내가 어디에 정말 우선순위를 줘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를 지금 아마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픽은 안전성 평가 없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취임 1주년에 대한 자평전에 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들에 이어서 그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정부의 국장급 협의는 이르면 이번 주에 열립니다. 양측의 관심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한테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政府としてはこの韓国専門家現地視察団の派遣、そしてこれまで行われてきている局長級の説明会との機会を通じて、引き続き高い透明性を持っ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誠実な説明を行うことによりまして、ALPS 処理水の海洋放出の安全性について、韓国の方々の理解が深まる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것보다도 방점은 다른 데 찍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실제 현재 양국 사이에서 검토되는 시찰 현장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 전력 그리고 해저터널 등이 거론되고 있죠. 이대로라면 계속 나오는 우려처럼 정말 껍데기뿐인 시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선 일회성 시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일회성 시찰이 아니라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약속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 IAEA조차 몇 개월에 걸쳐서 몇 차례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시찰로 이런 안전성 검증을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고요.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충적으로 검토, 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면서 일본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서인데요. 이 현안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지금 현재 묻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픽은 자택서 체포입니다. 저희 JTBC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가운데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 대표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라 대표는 주가 시세를 조종하고 등록 없이 투자 1인업을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번 주가 조작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번째 픽, 결국 인상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이 한 차례 보류시킨 바 있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죠. 이어서 지도부에서는 요금 인상보다도 한전의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말과 함께 사장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비 의혹 또 한전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가한 코끼리 비스켓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당정이 이 2분기 전기요금을 1kW당 7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당정 협의를 열고 인상폭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전 자국책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갑니다.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는 이 요금 인상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격리 권고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오후 이 코로나 위기 단계를 낮추는 데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어제 열린 정부 자문 전문가들의 회의에선 지난 3월 발표된 코로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진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중대본 논의까지 진행한 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면 확진자 격리는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체커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각 국회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현안 보고가 진행 중이고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오늘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박진 장관 대신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여야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현안이니까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제 파견 등 아무래도 이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야당 의원들이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의미를 간략히 말해달라면서 정부 측에 설명할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호진 차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처리에 대해 상당히 우려와 불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답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시찰단, 더 나아가 IAEA 검증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집중한 부분은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유감 표명 부분입니다. 윤호중 의원은 2015년 아베 담화와 비교해도 오히려 후퇴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정부가 진전된 유감 표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장 차관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비교해 본다면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따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소식을 다룰 예정인데요. 태영호 의원의 외통위 사임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 외통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원우 민주당 의원이 먼저 사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여당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국회가 대통령실의 하명기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징계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태영호 의원이 국익과 관련되는 이 외통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외통위원을 사임을 하고 있는 것이 외통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적절한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상임위에 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앞서 백 반장에는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 짓지 못했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정치 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전세 투자 사기는 과거 정책 때문,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전 정권 탓.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 투자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 주식 판 돈으로 코인을 샀다는 설명인데요. 9억 원 규모로 불안정성이 큰 코인에 투자를 몰아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는 내부 정보 유출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전체가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게 아까 은행 계좌로도 다른 타인의 돈 빌리거나 이체된 게 없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도 타인이 저한테 보낸 것이 없습니다. 보낸 것도 없고 빼준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만 보낸 거죠. 친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60억 코인의 주인공 민주당 김남국 의원, 오늘은 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트래블룰, 즉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실명 계좌로만 거래를 했고 타인에게 받거나 준 건 없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수사하면 다 나와! 이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의 해명을 종합해서 뜯어보면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먼저 초기 투자금 9억 8천만 원이었고 지금도 코인은 9억 1천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2021년 1월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해서 9억 8,570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2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는 건데요. 이후 2022년 2월 중순쯤에 가상화폐가 폭락을 거듭하면서 다른 가상화폐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김 의원의 해명 자료와 입장문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분석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도 코인을 잘 몰라서 김 의원의 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를 좀 했는데요.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초기 대금 9억 8천여만 원, 주식을 판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도한 뒤 한 달 뒤에 이 돈을 업비트라는 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이체를 해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위믹스는요, 200원이 채 안 됐기 때문에요. 김 의원이 보유했던 걸로 알려진 80만 개보다 훨씬 많은 코인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업비트라는 거래소에는 위믹스 코인이 상장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입은 불가능했고요. 또 돈을 이체한 내역을 밝혔는데 이게 곧 코인을 투자했다라는 의미도 아니죠.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했다고 보도된 때는 2022년 1, 2월 사이인데 정확히 언제 투자를 했는지, 얼마를 투자해서 손익은 얼마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겁니다. 거래 내역은 사실상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모 거래소에 본인이 한 10억 정도를 입금 내역,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뭐 자산 내역만 공개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위믹스라는 코인을 언제 매입했고 매도할 때 어느 정도 순이익을 거뒀는지 이것만 공개하면 나머지 논란 깔끔하게 끝납니다. 네, 김 의원의 해명은 같은 기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과도 어긋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요. 김 의원의 예금은 1년 만에 9억 6,800여만 원 좀 늘었는데요. 재산 공시에는 주식 매도와 급여로 인한 거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해명이죠. 주식 판 돈을 모두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라는 것과는 맞지가 않은 겁니다. 이후에 올해는 예금이 6억여 원이 좀 줄었는데요. 이 돈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새로 빌리는 데 든 비용이었을까요? 어디서 난 거냐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 부동산은 예금이 아니고 가상화폐 수익금으로 임대를 했다면서 가상화폐로 인한 이익이 한 8, 9억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앞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서 인출한 건 440만 원뿐이라는 해명과는 또 결이 좀 다른 건데요. 인출은 안 했지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있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재산 신고 내역에 비하면 최고 9억 이상이 툭 튀어나온 셈인데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도가 아니라 코인 매도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재산 신고할 때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죠. 재산 신고, 허위 신고를 하면 이 처벌 대상인데 이거는 윤리위에서 국회 윤리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김 의원이 밝힌 대로 투자가 만약에 됐다면요. 9억을 1년 만에 60억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투자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김 의원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지 1년 뒤인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60억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리 투자의 신이라도 억대의 일반 주식을 팔아서 등락폭이 큰 소위 김치코인 혹은 잡코인에 몰빵하는 건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내부자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오량주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주식을 전량 이 매각해버리고 매각하고 9억이라는 그 돈으로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사는 게 말이 되냐. 이 위미스 코인을 만든 이 회사가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랑 MOU를 체결하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김병관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주로 있는 곳입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런 지나친 모험 투자, 부적절한 돈일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코인은 현행법상 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피할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재산 은닉이 가능한 방식이라는 주장입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모험 투자를 잘 못하죠. 좀 안정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데 이런 방금 말씀하신 김치코인, 위험코인에 투자한다는 거는 공통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숨길 수 있다. 코인 재산은 공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네, 초초기 투자 비용, 즉 이 주식 투자는 애초에 뭘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다시 나왔는데요. 김 의원은 출마 전 서울의 전세자금 6억이 시드머니가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21년 당시 김 의원의 재산은 1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절반인 전세자금 6억을 그대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얼마? 이제 6억이고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본인 요새 전세자금 빼가서 어디 살았어요 그러면? 안산에서 이사해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투자와 해명 문제 없다고 감싸고 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김 의원의 해명을 들은 뒤에 높은 수익률을 냈다, 이런 탄성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저쪽 진영과 한번 비교해보라,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김건희 여사 같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 없었죠, 김남국 의원. 예. 없었죠? 그리고 차명 계좌, 다른 계좌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김 의원의 검소한 혹은 짠돌이 모드 위선이나 코스프레 아니라, 이런 증언이 줄을 이었는데요. 김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대단히 겸손하고 소박합니다. 삶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면 정말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자고 실제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고 아주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네, 재산과 상관없이 이 검소한 면모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죠. 구멍난 양말을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사실 제가 물건들을 굉장히 아껴서 씁니다. 이런 양말들도 구멍이 나기 전까지 신습니다. 이쪽은 좀 덜하네요. 네, 다만 이 의혹이 모두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라는 지적에만 공을 들이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지난해 기각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수사를 하는 거냐라는 김 의원의 해명을 당 지도부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작년 말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캐비넷에 넣었다가 5개월 후에 그걸 특정 언론에 공개해서 여론 작업하고 이제 수사하겠다는 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특수부, 한동훈 특수부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한때는 서초동 보도국장이라고 했잖아요. 편집국장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비이재명계에 속하는 이용우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로 지난 총선에 민주당에 영입이 됐죠. 이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뒤 자금 세탁의 가능성 등이 있을 때 이상 거래로 탐지를 한다면서 이 부분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믹스 코인 자체가 한때 상장 폐지가 됐던 불투명한 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불투명한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걸 투자한다고 이렇게 불투명한 회사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불투명하다는 것은 그 투자자나 이용자를 속였다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했던 종목이거든. 어쨌든 김 의원이 어제 자료로 또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적극 해명을 했지만 정작 그 태도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도 이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이해 충돌이 아니다. 또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부분에 집중이 됐었죠. 정치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코인 투자에서 이 큰 변동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러려면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오늘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한 상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식 팔아 코인 샀다는 김남국 의원 나흘 만에 사과. 국민의힘 김치 코인 몰빵 내부자 정보 부적절한 돈. 네, 유정화 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내에서 특히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죠.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다.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투자는 잘못 아니어도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김남국 의원의 또 사과로 아마 이어진 좀 그런 걸로 일단 분석이 되고 있고요. 자, 너무 억울해서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과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게 김남국 의원의 오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속보 중에 하나가 검찰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해서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최근 해명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서 추가 확인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관련 없는 거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진 않았을 거라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생각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해 FIU는 김 의원의 거래 관련 내용을 넘겨받고 이 이상 거래로 분류했고 연말쯤 계좌 추정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네, 자, 김 의원의 검소하고 소박한 이미지, 여권에서는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로 김 의원이 검소한 사람이라는 또 그런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결과적으로 김 의원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 원로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김 의원의 자리를 듣고 정말 참담한 심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김 의원에 대해서 비교적 젊은 분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인상은 아주 매우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양식이 있고 굉장히 저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 사람마저 이런 짓을 하는구나 했구나. 예. 충격적. 정말 좀 참담한 심정을 느꼈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뭐든 제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정치 도의는 그럼 어디 갑니까? 네, 자 아무튼 이제 검찰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권익위도 뭐 관련한 조사를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관련 속보 저희가 챙겨보던 걸로 하고 지금 이제 김 의원의 사례를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화폐 재산을 포함하자 뭐 그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2020년 이후에 재산이 11억 8천만 원에서 12억 6천만 원, 또 15억 3천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여기엔 가산자산으로 번 수익금이 적어도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통째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가산자산 보유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직자 청렴성을 위해서 했던 재산 신고를 완전히 형용하는 거거든요. 코인을 통해서 수십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실제 재산 신고는 나 집도 없어 그러면서 2, 3억 신고했다.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을 사실상 속이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우리가 공개를 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 주장이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전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지역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으로 지금 시끄러운 상태인데요. 특히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지지세가 적은 대구 경북 TK 지역으로 가는 건 정치적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징적인 두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일단 홍 시장을 만나는 건 여야 협치의 의미가 크다는 게 어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임명된 김영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국힘의 홍준표 시장이든 누구든 지역 현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야 협치의 작은 축소판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는데요. 문 대통령은 최근 양산 평산마을에 평산책방을 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을 찾는 야권 인사들이 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도 드리고 과거 당대표를 하고 국정 경험을 했던 시기에 지혜들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내일 마침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또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남국 나흘 만의 사과, 국민의힘 김치코인 몰빵 내부자 정보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 결정을 내일로 미뤘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정치권에선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는 사퇴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죠. 윤리위 측에서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서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어제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겠다던 윤리위가 최종 판단을 내일로 미뤘죠.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 내에선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의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출마 안 할 거냐, 못 할 거냐, 아니면 최고위원직을 내놓으면서 출마 길을 열어둘 거냐,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하라. 뭐 이런 좀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직접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다만 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죠.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 태 최고위원은 황 윤리위원장의 발언에 물음표를 달기도 했는데요. 자진 사퇴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면 좀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리위 과정에서는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느낄 만한 그런 대목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황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진 사퇴론에 모루쇠식 입장을 밝힌 두 사람, 과연 그럴까요? 김재원 대표나 태영호 최고, 그 두 최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당신들이 자진 사퇴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거 다 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다 했어요.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퇴 종용했어요? 아니 뭐 종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심지어는 저한테도 누가 얘기해서 전화를 걸어서 본인들이 좀 사퇴하라고 좀 얘기를 알겠습니다. 해라라는 얘기까지 김정인 두 최고위원이 귀를 닫은 이유,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인 듯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싸늘하지만 말입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정광훈 세력과 단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 최근의 그렇죠. 행보를 보면 네. 자기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의 뭐 지금 당원들, 지지자들 그죠. 좀 후원 자기 모임 도와달라 하고 있죠. 예. 서명들 받고 네. 있고 이건 별로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부부간에 하는 얘기 만약에 다 녹음해서 하면 아마 불효자 불효녀 아닌 사람 사회적으로 매장되지 않을 사람 다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게 공개돼서 그 무리를 빚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게 법률과 정치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불복 가능성도 점치고 있죠. 가처분 신청에 나설 거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역시 역효과만 날 거라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설레가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 잘못하면 징계 추가로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사례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이준석 대표의 되치기 당한다? 징계 사유 중에는 당을 향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진짜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뭐 그래 되면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도 그 쉽게 좀 뭐 수긍하리라고. 두 최고위원이 징계에 반발할 가능성, 윤리도 감안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징계 결정을 늦춘 이유, 정치권의 해석과 달리 자진 사퇴가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죠. 만약에 그런 윤리위가 자진 사퇴를 목적으로 연기가 했다고 하면은 소명 절차에서 두 최고위원한테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의향이 있느냐 물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송에 대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소송에 들어왔을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 실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징계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일 하기로 한 겁니다. 부득이하다고 표현한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기도 합니다. 10일이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고 취임 1주년 전에 이걸 처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취임 당일 날까지 이걸 갖다 끌고 간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징계 절차가 너무 늦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사실은 저는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김기현 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꼽았습니다. 냉정하게 당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 것도 당대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연속으로 처음에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면 좀 늦었습니다. 김 대표, 윤리의 판단 결과만 마냥 기다리고 있죠. 어제 윤리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보고 있죠. 내일 결론 낸다고. 주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없어요. 위원장.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문제도 윤리위의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김 대표가 나서서 교통 정리를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그 두 최고위원 만나서 자진 사퇴를 좀 설득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대표님?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없어서. 김 대표, 당 지도부의 공백을 묻는 질문에만 유독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공백은 아니죠.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은 아니죠. 일부 잠시 결혼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 공백이죠? 그러면 그 최고위원 그럼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 인간일까요? 징계 결과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따져 물을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투명 인간이라 혹시 이 발언을 미리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말씀드린 사람 말고도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지금 그 당은 김기현 대표 한 사람밖에 더 보여요. 저 정도의 지도부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집권당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전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출범 2달 만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김기현 대표 체제. 과연 내년 총선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국은 비대위로 가지 않으면 총선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못 하시는 거죠? 해석은 자유로 하시고요. 네,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국무위원들을 초청해서 내일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권 교체를 함께 이뤄낸 당과 함께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면서 심기일전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1년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초심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명단에서 최고위원들은 제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선 징계 절차가 시작된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통령실에 초청되는 그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고위원을 초청 명단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취임 1년과 관련된 내일 소식은 유체커가 좀 챙겨가지고 좀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그 오찬 자리에서 또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모임이죠. 국민공감이 오늘 강연회를 열었는데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했다는 거죠.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는데요. 제가 앞서 일부분만 전해드렸는데 이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형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한번 만났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야 관계가 현재와 같이 극단으로 치달은 배경은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에 있다는 거고요. 이 대표를 향해서도 대선에 졌으면 당대표에는 안 나가길 바랐는데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유 전 총장은 우리 정치의 위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모셔다 놔도 왜 의원 임기 4년이 지나면 몹쓸 사람이 되는 거냐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오실 때 전부 존경받던 분들 여기 와서 한 3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 이미지로 보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 영선인 비극을 불러온 거라면서 경륜 쌓은 훌륭한 자원들이 각 당에 있는데도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한 영선끼리 대선에서 붙었다는 건 우리 국회와 정치가 굉장히 위기라는 겁니다. 네, 자, 앞서 뉴스픽에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이제 라디오 패널에 이제 좌파 편향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정치부에서도 좀 자세하게 짚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이버 뉴스의 알고리즘이 편파적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네이버 뉴스에 윤석열을 검색해 나온 기사들을 들어 보이면서 비판과 비난 일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을 뉴스를 치면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은 관련도 순으로 기사를 보면은 첫 기사가 한겨레 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그 이어서 관련 뉴스라는 민변의 뉴스입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1년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로 들어갑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취임 1주년이 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과 비난 기사로 도배를 하며 이걸 본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면서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라고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건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나오게끔 설계된 거라면서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돼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이버를 향해서 이제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군요. 사실 이제 포털의 알고리즘 논란은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뉴스 추천 등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없앴습니다. 포털 사이트가 고른 뉴스가 아니라 이 독자가 고른 언론사의 기사를 서비스받는 현재의 형태로 바뀐 건데요. 이 알고리즘 추천 기사가 보수 편향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기계에 의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뉴스가 배열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당장 이 MBC에서 보도했던 MBC 스트레이트였죠.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만 봐도 일정한 실험 결과를 보니 보수적인 언론이 50%고 뭐 한겨레 경향 같은 진보적인 언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에 그쳤습니다. 글쎄요, 뭐 포털의 알고리즘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비판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건 아닐 텐데 아무튼 네이버가 또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거니까요. 저희가 뭐 관련 속보도 저희가 추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자진 사퇴 유도 윤리위 소송 시 절차적 하자 대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의 반장의 주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가 오는 7월 개봉됩니다. 오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2차 가해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도 인정한 사실을 부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과거 재판부에 전달한 편지가 오늘 공개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소통반장 백다혜입니다. 오늘도 주민 해시태그로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인물과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해시태그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다큐, 이순자 편지, 이상민 첫 변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소식, 박원순 다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오는 7월에 개봉합니다. 고인의 3주기를 맞아서 제작된 건데요. 이 영화는 한 기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부터 사망까지를 다룬 책 비극의 탄생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는 박 전 시장의 재임 시절 서울시장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에 출간된 이후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담겨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 개봉을 두고도 2차 가해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도 인정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을 부정한다면서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큐를 만든다면 박 전 시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국가인권위의 결정도 제대로 조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불복해서 인권위의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년 반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박 전 시장의 말과 행동은 성희롱이며 인권위의 권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규정들을 모두 무시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도 없이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결국 유족 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지난 4월 20일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는데요. 앞선 재판 과정에서는 유가족 측이 박 전 시장과 피해자 측의 메시지를 공개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오히려 박 전 시장이 성희롱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공개 당시에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에 대해서도 판결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이 문자는 박 시장의 성적인 언동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대화를 종결하기 위한 수동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또 박 시장에게 밉보이지 않고 그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누명을 썼다는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는데 믿음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미 공개된 다큐멘터리 예고편에서는 박 전 시장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의 인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반론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번의 2차 가해 논란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김재련 변호사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재판부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무책임하게 도피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자살을 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억울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그렇게 행동했으면 안 되죠.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이순자 편지입니다.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고 전두환 씨 아내 이순자 씨의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편지의 정체는 법원에 제출된 편지 형태의 의견서인데요. 이 씨가 2018년 7월과 2019년 3월 두 차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에 제출한 겁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하거나 공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여러 차례 지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순자 씨가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두 통의 편지가 공개된 겁니다. 연희동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일을 겪은 후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 진단을 받고서야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유지해 오던 기억력이 하필이면 퇴고록 출간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인 2017년 초에 가서 급격히 나빠져 출판 기념회를 갖지 못한 점은 천추의 한으로 남습니다. 네, 하지만 전두환 씨는 이 씨의 편지에서 서술된 알츠하이머병이 악화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목격되기도 했는데요.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돼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당시 전 씨와 대화를 나눈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는 걸음걸이나 스윙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도 캐디보다 더 정확하게 본인 타수를 계산하더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캐디들도 있었어요. 어떤? 옆에서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모습 정도로만 재판에 임해도 충분히 재판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숨진 전 씨. 전 씨의 사망으로 전두환 회고록 관련한 형사사건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다만 5.18과 관련한 단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 씨가 법적 상속인으로 소송을 물려받으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회고록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며 전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다만 이 씨 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 손자 전우원 씨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제가 입던 옷 따위를 사용해서 닦아드리지 않고 더 좋은 걸 사용해서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전 씨의 행보와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도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 씨가 1억 원가량의 취득세를 완납하고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작되는데요.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BLSS라는 회사가 경기도 오산 땅을 취득했는데 해당 회사의 주식 지분이 있는 전우원 씨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당사자인 전 씨도 모르게 오산 땅의 소유주가 되어 있었던 건데요. 이런 전우원 씨를 향해 다가온 초등학생 2명이 전한 위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삼촌한테 아빠 왜 괜찮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잘못은 뉘우치는 거니까요. 묵살을 잊으면 안 되죠. 손자 전우원 씨의 전 씨 일가에 대한 비자금 폭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922억 원을 환수할 방법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이상민 첫 변론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 그리고 국회 측 대표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출석했습니다. 먼저 12.9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으로서 법적 책임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면서 이번 탄핵 소추로 국정 공백과 차질이 발생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전했는데요. 여당 소속이지만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측 대표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은 김도읍 의원도 행안부 장관의 공백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중심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뭐 예측은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장관 측은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는 유가족들의 일관된 요구이기도 한데요. 해가 바뀌고 세 번째 계절이 지나가고 있지만 유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목이 터져라 외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16일이면 이태원 참사 이후 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사와 관련된 행안부와 경찰, 용산구 수장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죠.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정조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난을 정쟁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와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반장 대반장의 주민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이제 다큐멘터리가 내일 개봉을 하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일 뭐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 또 정치권에서 또 공방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또 마침 또 내일 윤 대통령의 취임 1년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해시태그에서 다뤘던 대로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거기에 또 가세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2차 가해 논란 등 포함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속보도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정의당 쪽에서 오늘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배진교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배 의원이 정의당 원내대표가 된 게 이번이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배진교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정의당은 창당 이후에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원내대표직을 맡아왔습니다. 배 의원은 2020년과 21년 두 차례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고요. 지금이 세 번째, 국장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당의 재창당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중체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한번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불의와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제 정의당 의정활동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네, 앞서 원내대표 후보는 신당론을 주장하는 장혜연 의원과 자강론을 주장하는 배진교 의원으로 좁혀졌었죠. 소석 의원이 돌아가면서 원내대표를 맡았던 관례상 장혜연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를 맡을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를 하면서 배 의원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변화와 도전이 안 된다면 논의 자체에서 빠지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당의 혁신 노선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조멘트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래는 장혜영 의원이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배진교 의원이 나중에 이제 뛰어들면서 지금 이제 공방이 좀 벌어졌고 신당론과 자강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신당론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장혜영 의원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류호정 의원을 꼽을 수 있잖아요. 오늘 배진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류호정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류호정 의원은 비겁한 선택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요. 당의 변화를 두려워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정의당 재창당 방향을 두고 당내 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취임 1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고 앞서도 저희가 뉴스픽에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좀 소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국정 기조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이제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취임 1년을 맞아서 일종의 기강 잡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예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전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죠.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내일 이제 취임 1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을 함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논란 때문인지 최고위원들은 빠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에 최고위원들이 배제된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빼면 누가 남을 수 있느냐 반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면서 신상 필벌은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장 최고위원은 내일도 4개의 방송에 출연해 여론전에 앞장선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맥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 한 줄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죽어라고 뛰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내일도 이제 4개 언론에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김남국 의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자, 내일 저희가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원순 다큐 7월 개봉 또 다른 2차 가해 논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